어떻게 보면 자산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니겠어요? 투자라는 건 복권이 아니니까 단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설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그리고 이렇게 나눠 놓으면 아주 안정적으로 수익률이 나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미국이 금리를 왜 올리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플레 때문에 올린다 하는데 그 인플레의 요인이 수요에 있는 게 아니고 공급망에 있었잖아요. 근데 공급망,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당장 처리할 수도 없는 일이고 코로나를 어떻게 제어할 수도 없고 그 수요라는 게 가뜩이나 경제가 질식돼가지고 약한 상태에서 이걸 더 줄인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달러 강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미국이 금리 올리면 미국처럼 안전한 채권이 금리가 올라갔으니 신흥국에서 돈이 빠지는 게 당연하죠. 다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 외환 위기라는 게 딱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포심이 조장이 되는 거죠. 패권에 도전하는 그 국가들, 뭐 러시아나 뭐 중국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줄 수도 있는 거고. 요즘에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나라가 좀 불안할 때 계엄이라는 걸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특히 미국이 2022년에 중간 선거가 이제 얼마 전에 끝났지 않습니까? 2021년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때는 민주당이 우세했었어요. 근데 2021년 말에 보니까 민주당이 공화당한테 역전된 거죠. 코로나 쇼크 그만큼 집권당한테 안 좋은 결과를 보여줬고 2020년에는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상황은 이렇게 안 좋은 상태고 이거를 단기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극적인 이벤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남의 나라를 봐라 얼마나 힘드냐 역시 미국이 안전하다 하는 걸 상대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은 달러 강세를 만들면서 러시아나 아니면 중국 주요 타겟이 거기였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조금 더 데미지를 받을 줄 알았는데 걔네들보다 먼저 그러니까 러시아는 부전 자원이 있고 중국은 워낙 내수가 크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손을 든 나라가 영국이나 일본 같은 우방국들이죠.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고 싶어도 우방 없이 어떻게 뭐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방이 야 적당히 좀 하자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 바이든도 동맹국 시장을 좀 주시하고 긴밀히 소통하라 뭐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는 건 뭐냐면 미국이 중국을 선택적으로 견제하는 거죠. 지금 금리를 올리니까 모두가 힘들어요.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은 중국산 쓰게 하지 마라. 그다음에 요즘에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뭐냐면 중국으로 자금 들어가는 걸 막는 법안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구글이나 이런 인터넷 찾아보면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파이낸스 타임즈를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뭐 금리를 올려서 세계 전체 모든 국가에 우방국을 포함해서 다 데미지 주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중국만 선택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으로 이제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제재하는 명분이 무엇이냐? 그런 거 없죠. 미국의 보안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무조건 하는 거죠. 슈퍼 301조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중국만 조금 미안하지만 고통을 받을 뿐 우리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빌미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차피 탈글로벌화로 인해서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의 신냉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중국이나 중동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걸프 지역에서 합동 군사훈련까지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갈린 상태죠, 이렇게. 그래서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스파링 상대도 안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적수가 못 된다는 거죠. 미국은 지금까지 전쟁을 해왔던 나라예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나라고요. 중국이 1979년 이후로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중국 군인들이 평화병에 걸렸대요. 군인이 전쟁을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전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촌스러운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구소련 연방이 미국에 굴복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1990년 8월 2일에서 91년 2월 28일까지 미국이 쿠웨이트에서 후세인을 몰아내는 그런 전쟁을 치렀는데 전쟁 이름은 데저트 스톰, 그러니까 사막의 폭풍이라는 그런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었냐면 전쟁 시작과 함께 적의 통신망을 다 마비시켜 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리고 스텔스기를 통해 가지고 다 폭격을 해버리고 초전에 승부를 결정짓는 방법이었거든요. 이런 전자전의 핵심 소재가 반도체였었어요. 1991년이죠. 데저트 스톰이라는 전쟁이 끝난 바로 그 해죠. 그해 12월 25일 날 구소련 연방이 붕괴돼요. 그때 소련 장성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냉전 시대에 미국에 졌던 이유가 결국은 컴퓨팅 파워 때문이다. 반도체로 인한 어떤 계산 능력에서 우리가 졌다. 우린 무기가 디지털화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심화됐죠. 그래서 세계 대전을 통해서 전쟁의 상대는 되지 못한다 생각이고 지금 왜 그 미국이 중국이 반도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국방에도 굉장히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한테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죠. 단 탈글로벌화로 인한 갈등이 계속 심화되지 않습니까? 분쟁이라는 건 뭐 있을 수밖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지전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물리적 전쟁이 아니더라도 사이버 전쟁 쪽으로 계속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이버 전쟁, 즉 해킹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의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이버 전쟁으로 계속 바뀔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그 해킹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해커들도 들어가서 정보를 바로 훔치지 않아요. 고정 간접자로 가만히 들어가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얻는 정보가 더 좋은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 수집한 다음에 그때 도망가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감시하는 보안 업체들도 걔를 한 번에 잡지 않아요. 가만히 보고 있다고요. 누가 고정 간첩인지 거짓 정보도 슬슬 흘려가면서 이러고 보고 있죠. 그러다가 도망가면 그때 추적하는 거죠. 적의 근거지를 가서 섬멸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early detection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가장 잘하는 데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미국 업체, 그다음에 멘디언트라는 미국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한 50조 원 가까이 될 거예요. 이런 업체들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둔화될 텐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자산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니겠어요? 투자라는 건 복권이 아니니까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설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한 40%는 지금 미국의 장기 채권을 살 것 같아요. 채권의 기능이라는 건 수익률 안정화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구입할 때 시장 수익률은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죠. 지금은 워낙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굳이 신흥국 금리까지 필요도 없는 거죠. 미국의 이기주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흥국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고금리를 다시 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제가 지금 고금리라는 거는 이 코로나가 만들어놓은 기형이라고요. 다시 정상적인 노멀하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 굉장히 채권을 사려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확보하려면 장기 채권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가 조금 더 약세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국 채권의 가격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를걸요. 미국 금리 하락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채권 가격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5%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근데 금리가 4%로 떨어졌다. 그럼 4%로 다시 갱신할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프리페이먼트 옵션이라 그래요. 그럼 누가 손해를 봅니까? 돈을 빌려줬던 은행이 손해를 보는 거죠. 자기 5% 받을 줄 알았는데 4%밖에 못 받으니까. 금리가 내려갈 만한 징후가 딱 보이면 미국 은행들은 무조건 아직 금리가 떨어지지 않았을 때 빨리 채권을 사들여요.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 막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더 빨리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장기채일수록 금리 떨어질 때 가격 상승 속도가 빠르죠. 그걸 듀레이션 이펙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동폭은 장기 채권일수록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장기 채권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어나더 40% 정도는 역시 신성장 주식을 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사업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이 기술 기업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주가가 큰 폭의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시 이제 자금이 좀 더 풍부해진다 그러면 그분들이 당초에 약속했던 그런 장기적인 기도들을 다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이제 그쪽에 기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거품이 다시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지금 빚이 많은데 빚을 갚으려면 극적인 생산성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가상 공간에서 일을 하고 결국 그게 동시에 공장으로 바로 전달이 돼서 공장에는 로봇들만이 일을 하는 그 사물 인터넷 세계가 서서히 도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일단 이제 사이버 보안 업체들을 아까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말씀을 드렸고요. 초고속 통신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시에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가상 세계의 그 일들 작업들이 동시에 생산 설비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요. 현장에 그러려면은 이 시차 없이 바로 연결돼야 되니까 초고속 통신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통신 부품 업체들, 그러니까 화웨이를 필두로 해서 그런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데 미국 정부가 화웨이의 권한을 다 뺏어버렸어요. 통신 장비 업체들이 그 프로토콜을 다 오픈하게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누구라도 통신 장비를 만들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는 통신 장비 쪽에서 누가 그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냐면 반도체 설계 업체가 갖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그 권한을 다 퀄컴이 다 뺏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퀄컴 사시는 게 낫다 이거죠. 두 번째는 로보틱스 하드웨어인데요. 세계 10대 로보틱스 업체 중에서 5개가 일본 업체예요. 그 중에 선두권이 야스카와죠. 야스카와가 일본에도 상장이 돼 있거든요. 저는 일본 주식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인플레 때문에 일본의 엔화는 무조건 떨어져요. 이제 인플레가 조금 더 완화된다 그러면 엔화의 반등폭이 훨씬 클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주식인 야스카와를 한번 사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사이버 보안
기반 업체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사이버 보안이 흔들리면은 이 사물 인터넷이 깨지는 거니까 이쪽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가 이제 막 올라올 수밖에 없다. 수요가 급하다. 항상 수요가 급할 때는 후방 산업, 그러니까 백워드 인더스트리, 물건을 빨리 달라 그래야 되니까 이 후방 쪽에 소재라든가 부품 쪽 만드는 애들이 무조건 협상력을 갖게 돼 있어요. 뭘까요? 디지털의 그 소재가 반도체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엔비디아 이런 쪽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워렌 버핏이 지금 이 TSMC에 사는 이유가 뭐냐, 이것도 작용을 하는 거죠. 이제 디지털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각인시켜야 될 것 같고, 나머지 20%는 미국의 인프라 펀드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주식이랑 가장 상관관계가 낮은 게 미국의 인프라 펀드예요. 심지어는 상관관계가 마이너스로 들어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리스크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으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채권보다 약간 높은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의 인프라 펀드는 이제 도로나 교량, 그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를 운송할 수 있는 파이프, 통신 시설들 이런 것들을 인프라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 펀드들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돈을 벌면 다 배당 줘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아주 높죠. 이제 은퇴한 사람들은 이제 현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투자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자산 배분을 여러분들이 어떤 몰빵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미국의 장기 채권, 그다음에 신성장 주식,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인프라 펀드 이렇게 나눠 놓으면 아주 안정적으로 수익률이 나오면서도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그래 중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권 경제가 결국 한계를 드러낸 거죠. 지금은 새로운 부가치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탑다운으로는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경제의 혈액 아니겠습니까? 혈액에 가야 산소가 공급되고 조직이 자라는 것처럼 돈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의 이 금융기관은 그쪽으로 돈을 보낼 수가 없어요. 이 금융기관이라는 거는 부도가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스타트업에 투자를 못 한다고요. 벤처 캐피탈이 조금 하지만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생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핀테크 플랫폼들이 맞춤형 투자 정보를 개인들한테 주어서 그 개인들이 스스로 자기네 판단하에 스타트업 쪽에 보낼 수 있는 그 도구들이 무엇이냐, 제도권에서 벗어난 그런 암호화폐, 이렇게 그런 민간 경제,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 생태계는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비트코인이 그 디지털 금이냐, 그건 확신할 수 없죠. 사실 저도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긴 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결국 화폐라는 거는 그 가치가 사용자가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면 그 사용자가 많아질까요? 지금의 블록체인의 가장 커다란 한계는 거래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새로운 방법, 그러니까 POS라든가 이런 방법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거래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전기를 덜 먹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코인 밑에 그 토큰 같은 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토큰 하나당 사업 하나예요. 매력적인 토큰을 많이 갖고 있는 코인일수록 성장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그렇게 전기도 덜 먹고 그런 그 거래 속도도 좀 빠른,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이 많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스트럭처를 가진 코인들을 저는 주로 사 모으고요. 더 엑셀런트한 게 나오잖아요. 그쪽으로 계속 갈아타요. 지금 항상 이 초기 산업이라는 거는 놀라운 기술들,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기존의 기술은 이제 무효화되는 거, 업솔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계속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김학주의 40배 수익 클럽이라고 책 제목이 정해진 이유는, 저는 사실 5년 동안 한 40배 정도의 투자 수익을 내지 않으면 제 노동력을 쓰지 않는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이제 상장 주식 안 좋아하고 비상장 쪽을 많이 했었고요. 주로 시리즈 A에 들어가면 그게 상장이 되면 한 5년간 40배는 난다. 사실 저가 하는 일은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성공적일 수밖에 없도록 회사를 디자인해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인력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투자 수익률이 5년 안에 1000배, 20,000배도 나죠. 저는 그런 걸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한테도 이게 얼리 스테이지에 들어오는 게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하면 그쪽이 낫다는 거죠. 그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싸죠. 기업이 초기 단계에서는 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시 폭락을 우려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크고, 어렵지만 이제 마이크로만 보면, 그 기업만 보면 결국 이제 어떤 노이즈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없는 이런 정치적 변수에 노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의도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렇게까지 공부할
투자할 여유가 없는 분들은 뭐 한 연 5%, 연 10% 이런 수익률을 좀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금융 상품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방법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고금리 채권들도 있고 구조화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가 지수를 가지고 초과 수익률을 얻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연 20% 이상 넘어가는 수익률을 얻으려면 아무래도 공부는 해야죠.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앞으로 5년, 10년을 이끌 만한 그런 기술들을 다 소개해 놨거든요. 책장에 꼽아 놓으시고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꺼내서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좀 편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신기술들을 다 설명을 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 시에 지켜야 할 어떤 그런 원칙들, 결국은 이제 그 투자 원칙이 시간이 가면서 수익률을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삼가해야 할 행동들, 괜히 쓸데없이 이상한 행동을 해서 결국은 낭패를 보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탐욕과 공포에 휘둘리는 것들, 그런 것들 어떻게 참아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했습니다. 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투자라는 것은 남하고 나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이는 만큼 가져가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 얻을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좁고,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것에 욕심을 내는 투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보이는 것을 가져가는, 그래야 투자 수익률이 되게 안정적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투자라고 하고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